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과 여기에 맞서는 아프리카의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국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특히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사상,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독점 자본주의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내용 연결하시고,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보를 정당화하는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침략적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도 잡아두시고, 그 제국주의와 관련된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벌였는가, 우선 첫 번째 아프리카를 어떻게 뜯어먹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우선 아프리카가 이렇게 침략의 대상이 된 그거 언제부터냐? 배경부터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최근이에요. 바로 19세기 때부터 아프리카는 본격적으로 내륙 지방까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가 됩니다. 아니 19세기부터다? 그럼 그 이전에는 자, 우리 그 이전까지는요. 잠깐만요. 왜 이래?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륙 지방까지는 이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자, 이 19세기 이전에는 어디만 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느냐?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주요 무대였어요. 자, 우리 북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페니키아인들 기억나나요? 해상무역을 주로 했고 그들이 만든 표본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죠. 그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식민도시 카르타고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다가 이 카르타고가 후에 로마랑 맞짱을 뜨죠. 지중해 주발권을 두고서 포니의 전쟁으로 맞짱을 뜨고, 그 이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패배한 이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이제 로마가 힘을 잃고 들어온 게르만족, 반달족에게 점령됩니다. 반달족들이 이제 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반달왕국을 세워요. 그러다가 그리고 누구에게 비잔티움의 전성기를 끈,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하면은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죠. 4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한 이집트.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에 나중에 뭐가 들어와요? 이슬람 왕조인 파티마 왕조랑 맘루크 왕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맘루크 왕조. 특히 맘루크 왕조는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펠림 1세에 의해 점령이 되고, 이 펠림 1세가 맘루크 왕조 점령한 이후에 정교일치의 술탄 칼리프제를 시행하는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도 어때요? 아프리카 내륙을 직접 탐험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서 그 외곽 지역의 해안가 지역만 탐사를 한 거야. 근데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와서 리빙스턴이랑 스탠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내륙 지방을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유럽 애들에게 알려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넓은 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등의 탐험으로 인해서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유럽 애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야.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해서 불과 100년 만에 20세기 초에 아프리카는 유럽 애들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딱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둘을 제외하고 모두 식민지가 됩니다. 자, 그럼 나라별로 누가 어디를 어떻게 침략하고 지배했는가 볼 건데, 우선 우리 영국부터 볼게요. 영국 하면은 얘들은 처음부터 내륙에 들어간 게 아니야. 처음에는 얘들은 메이저 지방이었던 북아프리카 지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의 중심지 이집트. 자, 영국이 이집트 하면은 뭘 가져갔죠? 그쵸,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이걸 통해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죠. 자, 우리 수에즈 운하 하면은 이제 정리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인도까지 가는 길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운하예요. 영국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인 인도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던 게 수에즈 운하였죠. 자,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는 누가 만들었죠? 그 영국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영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건 이집트와 프랑스였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오른쪽 아래 선생님이 여러분 이미 그 서아시아사 공부할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집트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는
아까 위에부터 잠깐 설명했듯이 파티마 왕조, 맘루크 왕조, 그리고 맘루크 왕조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쭉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집트가 언제 독립을 하게 되느냐? 그 오스만 제국의 또 다른 식민지인 그리스, 그 발칸반도를 이제 그 마호메트 2세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발칸반도 장악을 하면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하여튼 그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언제였죠? 19세기. 빈체제에 대한 저항과 동요할 때 빈체제에 대한 두 개의 성공한 그 저항이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랑 그리스 독립. 당시 19세기에 유행하던 낭만주의에 힘입어서 유럽의 지식인들, 바이런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그 이후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지원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오스만의 식민지였던 이집트,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이집트의 총독이자 태수였던 무함마드 알리는 이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에 누굴 도와줍니까? 예, 그리스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이집트에게 자치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끝나고 오스만은 그리스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집트랑 한 약속을 지킵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에 오스만을 도와준 대가로 이집트 총독인 무함마드 알리는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독립은 그리스의 독립전쟁이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독립한 이집트는 아라비 파샤 때 와서 이집트인에 의한 이집트 건설을 외치면서 반영운동을 하게 돼요. 왜 그렇죠? 배경은 바로 수에즈 운하 건설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까 제가 이집트 홍해 인도를 연결하는 엄청난 그 운하라 그랬어요. 이 운하를 만드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운하 건설을 주도했던 건 바로 프랑스예요. 영국이 아닙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건 프랑스입니다. 당시 프랑스 누가 했죠 이거를? 그렇죠. 우리 어디 하나 꼽기는 남자 제2제정을 이끌었던 나폴레옹 3세입니다. 제1제정을 이끈 나폴레옹의 조카였죠. 나폴레옹 3세.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19세기사 할 때 제2제정, 프랑스 이월혁명 이후에 수립된 제2제정 공부하면서 나폴레옹 3세 충분히 인물 문제로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알아둬라라고 해서 뭐 크림전쟁 뭐 안 끼는 게 없어요. 이탈리아 독립도 그렇고. 아무튼 나폴레옹 3세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렇게 기껏 만든 수에즈 운하를 써먹지 못해요. 왜? 수에즈 운하가 완공된 게 1869년입니다. 이 69년이라는 해는 좀 의미 있는 해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미국에서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되던 해입니다.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철도. 이거랑 비슷한 게 1861년에 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연도는 우리 EBS 문제에 나왔어요. 연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완공된 해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된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다 적을까? 그래. 1861년은요. 어떤 해죠? 1861년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해이고요.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서 농노가 해방된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탈리아 왕국이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1869년에 수에즈 운하 건설을 마무리한 이 제2제정의 나폴레옹 3세는 곧바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철혈 정책의 비스마르크랑 비렐름 1세가 이끄는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주도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쟁이 이제 1870년부터 71년까지 지속이 되고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는 패배하죠.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제2제정이 끝나고 이제 제3공화정이 들어서는데 또 여기에 반발하는 파리 시민들이 파리 코민을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서 도저히 이런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간섭할 만한 여력이 없던 거야.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게 누구야? 영국입니다. 진작부터 이 수에즈 운하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영국은 프랑스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영국이 다 사들여요. 영국이 다 사들인 다음에 영국은 최대 주주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 건설에서 수많은 빚을 졌던 이집트는 결국 영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비 파샤가 이집트에 있는 일반 이집트 이러면서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운동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독립해요? 1차 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이집트를 독립을 시켜주지만 먼 절대 돌려주지 않아.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은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현대가 들어와서 1956년에 이집트의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세르라는 사람이 다시 할게요. 나세르라는 사람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은 영국이 프랑스랑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이 나세르를 쳐서 수에즈 운하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냉전 시대죠.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소련이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이 나세르가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니까 이 나세르가 소련이랑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공산화될 염려가 보이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이스라엘한테 그만해 라고 말하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스라엘이 꼬리를 말고 전쟁을 그만둔 거야. 이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전 세계가 본 거죠. 대영 제국은 없구나. 이제 미국과 소련의 시대구나. 냉전이구나. 아무튼 이때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독립은 그리스의 독립이랑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이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 프랑스랑도 연결해 볼 수 있고 또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미국, 소련이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짱짱한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경제적으로 경영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주는 프랑스가 부리고 돈은 영국이 따간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차지한 이후에 자 보세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북쪽이야. 이 이집트를 차지하고 이집트의 카이로 여기를 차지한 다음에 영국은 어디를 차지하느냐?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이어서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한번 10월 모의고사 때 남아프리카 여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는데 남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거든요.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최초의 공화국.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남아프리카구나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우리 영국을 마저 보겠습니다. 참고로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국은 하이티였죠.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은 남아프리카 연방이고요. 자 영국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보이나요? 자 영국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를 먹고 그 남아프리카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먹었습니다. 영국은 이 둘을 뭐 하고 싶을까? 그치,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정책이냐?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이어서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이걸 우리가 종단 정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횡무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종이 회로를 말합니다. 종단 정책. 그러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북쪽에서는 이집트의 카이로, 남쪽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렇게 이집트를 남북으로 쫙 연결해서 아프리카를 종단으로, 회로로 쫙 우리가 장악하겠다라는 게 종단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단 정책을 좀 더 업글시킨 게 뭐냐? 이 종단 정책이 지금 어디 연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카이로랑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잖아.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이 둘을 연결하는 이 종단 정책에 하나 더 껴넣습니다. 바로 어디냐? 콜카타. 다른 말로는 캘커타라고 해요. 여기가 인도의 도시였죠. 그럼 콜카타, 캘커타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항로 개척 당시에 우리 이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할 때 여기 그때만 해도 캘커타, 콜카타 같은 말이에요. 캘커타가 영어식 표현이고 콜카타가 이제 인도식 표현인데 인도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할 때 이 캘커타 도시를 장악을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국 후에 이제 인도를 장악하는 영국으로 가시면은 여기 가면 여기 뭘 떠올라야 돼? 우리 콜카타 대회 기억나요? 콜카타 대회? 영국이 벵골 분단령을 발표하니까 여기에 저항해가지고 나온 게 콜카타 대회였잖아. 그러니까 이 캘커타 하면은 포르투갈 신항로 개척 시기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할 때
차지한 도시, 그 영국의 벵골 분열링이 반발한 콜카타 대회. 제가 지금 피곤해서 그런가 발음이 계속 입안에서 혀가 막 말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콜카타 대회, 여기 내용도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종단으로 남북으로 엮고 여기에 뭐까지? 인도의 콜카타까지 연결하겠다. 이걸 우리가 3C 정책이라 그래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C가 3개다 라는 거예요. 이 3C 정책을 하는 이유는 영국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인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걸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이게 영국의 3C 정책이에요.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콜카타. 이 세 곳을 연결하는 게 영국의 3C 정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게 영국의 꿈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프랑스를 볼게요. 자, 프랑스는 어디를 장악하느냐? 자, 프랑스는 일단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마다가스카르, 요 곳을 장악하게 돼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프랑스는 어디를? 일단 알제리를. 프랑스가 가장 사랑하는 식민지가 알제리예요. 제2의 프랑스로 만들 생각이었죠. 알제리를 장악을 하고 튀니지를 보호령화하고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를 차지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한 모로코 그리고 세네갈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2002년 월드컵 개막전을 세네갈이랑 프랑스랑 했거든요. 이때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겼어요. 이변이었죠. 그때 정말 세네갈 응원단과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감정이입도 되고 나도 모르게 세네갈을 응원했는데 이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프랑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볼까요? 자, 프랑스가 지금 어딜 장악했다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식민지는 알제리입니다. 그리고 이 알제리랑 어디? 여기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 죄송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흔들려. 마다가스카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프랑스의 꿈이었어요. 알제리랑 마다가스카르. 그러니까 봐봐. 뭐예요? 영국이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이 종단 정책의 꿈을 꾸고 있다면 프랑스는 반대로 이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이렇게 동서로 쫙 연결하는 횡단 정책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꿈꾸던 횡단 정책이에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이어서 아프리카를 동과 서로 연결하겠다. 당연히 이런 프랑스의 횡단 정책은 영국의 종단 정책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카이로랑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려는 종단 정책의 영국과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동서로 연결하려는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단의 파조다 지역입니다. 여기서 종단과 횡단이 붙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조다 사건입니다. 파조다 사건. 수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영국의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 그리고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동서로 연결하는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붙은데, 자, 이 파조다 사건을 여러분이 뭐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냐? 플라시 전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플라시 전투. 이게 비슷해. 왜냐면 플라시 전투도 영국이랑 프랑스랑 갈등을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시기가 다릅니다. 플라시 전투는 1757년, 18세기 중반이고, 파주다 사건은 1898년, 19세기 완전 말이에요. 18세기 중반, 19세기 말. 시기가 완전 다르고, 일단 플라시 전투는 7년 전쟁 때 일이죠. 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슐레지엔의 지배권을 놓고서 싸우고, 그때 이제 프로이센을 영국이 도와주고 오스트리아를 프랑스랑 러시아가 도와주는데, 이 7년 전의 당시에 유럽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싸웠지만 영국이랑 프랑스가 해외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죠. 인도랑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아메리카에서. 그 둘 다 누가 이겨? 영국이 이기잖아. 플라시 전투는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랑 프랑스와 벵골 지방 연합군이 붙은 거였어요.
여기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이걸 계기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를 간접 지배합니다. 언제까지? 100년 뒤 세포의 항쟁 터지고 날 때까지. 이때까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하다가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인도 통치 개선법을 통해서 영국이 직접 지배하고 영국의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임하죠. 아무튼 이 플래시 전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전투잖아요. 싸웠어요. 근데 이거는 파쇼다 사건이야. 이거는 싸움까지 가진 않아요.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실제로 붙진 않아. 왜? 누가 양보했냐? 프랑스가 양보합니다. 프랑스는 왜 양보했냐? 프랑스에겐 더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이제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프로이센이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프랑스를 꺾고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그 독일은 정말 프랑스에게 굴욕적이게도 베르사유 궁전 유리의 방에서 비렐렘 1세의 즉위식과 독일 제국의 선포식을 딱 해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둘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독일의 이게 더 위협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가 생각을 한 거죠. 영국한테 한번 양보하고 여기서 양보하고 대신에 영국의 지원을 얻어서 독일을 견제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에게 양보를 하고 그 덕분에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영프 협상이 맺어지게 됩니다. 1904년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 1,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지는 거야. 1, 2차 세계대전 모두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독일이랑 싸운 거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이게 프랑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국인 독일. 독일은 어딜 차지했냐? 이번에 2022년 수능 때 이번에 이 부분이 이번 수능 때 출제가 되었죠. 자, 독일이 일단 어디를 차지했는가는 지도를 통해 먼저 살펴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독일은 여기 동아프리카 지역이랑 서남아프리카 지역을 독일이 장악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동아프리카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탄자니아라 불러요. 뭐라고요? 탄자니아. 그리고 서남아프리카 지역을 뭐라 부르냐? 나미비아라고 부릅니다. 나미비아.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글로 한번 전본다면 독일은 일단 어딜 장악했다? 탄자니아. 이게 어디야? 동아프리카 지역이야. 독일령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미비아. 여기 어디죠? 서남아프리카. 독일령 서남아프리카인 나미비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되게 좀 안 와닿죠, 여러분들.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그리고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이게 저도 참 이름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 동탄신도시 알잖아, 얘들아. 독일령,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동탄신도시 생각하면 돼요. 동아프리카, 동탄, 탄자니아. 그리고 서남아프리카는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동탄, 탄자니아.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외에도 카메룬과 토고도 장악해요. 사실 그동안 독일이 문제에 나오면은 카메룬과 토고로 장악했다는 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 이거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게 많이 했냐? 세네갈. 세네갈은 프랑스가 장악했잖아. 알제리, 세네갈은. 근데 여러분 느끼면 카메룬, 토고, 알제리, 세네갈이 비슷하니까 착각하는데 알제리랑 세네갈은 프랑스, 카메룬, 토고는 독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좀 골 때리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랑 같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을 모잠비크 북부라고 시험 제시문에 나왔어요. 이게 모잠비크가 어디냐? 여기 탄자니아 아래 포르투갈의 식민지, 여기가 모잠비크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도 한번 중요한 수능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모잠비크, 앙골라 둘 다 포르투갈 식민지고요. 자, 다시 정리해본다면,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우리 동탄 신도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어디에 북쪽이라고요? 모잠비크 북부, 이렇게 적어놨죠? 동탄 신도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모잠비크 북부 지방이고요.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는 앙골라 남쪽입니다. 앙골라 남부. 자, 아무튼, 여기 장악했다가, 독일은 여기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탐을 내냐? 프랑스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인 알제리 옆에 있는 모로코.
여기를 탐내기 시작해.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를 절대 넘겨줄 수가 없어. 왜? 알제리의 앞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로코를 놓고서 프랑스랑 독일이 갈등을 벌이는데 이걸 우리가 모로코 사건이라 그래요. 파주다 사건이랑 구분하세요. 파주다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붙은 거라면 이 모로코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가 붙은 겁니다. 이때 독일의 황제가 누구냐? 비렐름 2세예요.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랑 함께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비렐름 1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렐름 1세랑 비스마르크랑 성향이 완전 달라. 비렐름 1세랑 비스마르크는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 하나의 조그마한 소국이었던 프로이센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잖아. 정말 맨주먹에서 시작해서 이 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을 통일된 독일까지 끌어올린 사람들이야.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인 빌렐름 2세는 이 사람이 되게 젊은 나이에 황제가 돼. 29인가 27인가? 이 사람은 황제가 될 때부터 애초에 통일된 독일을 물려받았잖아.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겁이 없는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무모해. 그래서 너무 저돌적이야. 이제 비렐름 1세가 죽고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됐을 때 여전히 비스마르크가 제상이었습니다. 근데 비렐름 2세는 아버지인 비렐름 1세랑은 정다르게 비스마르크의 이런 신중한 그런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당시 비스마르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상유지랑 프랑스 고립을 내세웠거든. 우리 독일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우리네 독일은 시간을 벌어서 내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비렐름 2세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가 막 사방에 뻗어나가야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비렐름 2세는 그 비스마르크를 잘라버리고요. 본인이 직접 나라를 이끌면서 일으킨 게 이 모로코 사건이야. 무려 2번이나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 프랑스랑 갈등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일은 모로코를 차지하는 데는 실패해요. 왜냐? 누가 프랑스를 도와줄까? 영국이 도와줍니다. 영국은 왜 도와주죠? 그쵸, 우리 방금 아까 배웠잖아.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 때 프랑스가 영국에 양보함으로써 뭐가 맺어져요? 영프 협상이 맺어졌었잖아. 모로코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영프 협상이 맺어진 거야. 그러면 영프 협상에 따라서 영국이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결국 독일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프랑스랑 완전히 적이 됐고 영국이랑도 껄끄러운 사이가 됐잖아. 근데 비렐름 2세가 내가 왜 무모하다 그러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아예 영국이랑도 갈등을 벌여. 그러니까 모로코를 놓고서 프랑스랑 갈등을 일으킬 것도 모자라서 영국이랑 갈등을 벌이는데 우리 영국의 삼시정책 기억나요?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겠다. 이 영국의 삼시정책에 대항하는 3비 정책을 내세요. 비렐름 2세가. 이 3비 정책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비잔티움이었죠. 그리고 이란의 수도인 바그다드. B가 세 개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게 바로 3P야. 이 영국의 3C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아래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영국의 3시 정책에 맞서서 베를린, 이스탄불,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비 정책. 이게 영국에게 왜 위협이 될까? 지금 3비가 되게 뾰족하잖아. 이 뾰족한 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 인도를 노리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영국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영국이랑도 갈등을 벌였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비렐름 2세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이제 결국에 사방에다 적을 만들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모두랑 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 미국마저도 적으로 돌려. 이런 식으로 외교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 비렐름 2세의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비렐름 2세는 퇴위당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독일 하시면은 이런 모로코 사건, 3비 정책, 그리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잠비크 북부, 그리고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앙골라 남부 기억해두세요. 동탄, 탄자니아,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기억해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벨기에로 넘어가 봅시다. 벨기에. 벨기에는 어디를 식민지 잡았냐? 콩고를 식민지로 삼아요. 여기가 고무가 진짜 많이 나는 지역이야. 여기를 식민지로 삼는데 당시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삼을 때 활약했던 왕이 바로 레오폴드 2세입니다. 자, 우리 벨기에
야, 결국 각국사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 강박관념을 암기할 게 아니야. 결국 봐봐. 이런 게 자료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이게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독일인지만 파악하면 돼. 그리고, 아, 이게 누구와 누구. 아, 이건 영국과 프랑스의 파쇼다 사건이네. 아, 이건 독일과 프랑스의 모로코 사건이네. 아, 이거는 영국과 독일의 3C 정책과 3B 정책 갈등이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요. 카메룬, 토고, 독일 거잖아. 알제리, 그리고 뭐 세네갈, 프랑스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그 나라랑 사건을 유추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쓰라는 거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벨기에도 역시나 콩고를 가지고 각국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벨기에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끝까지 싸웠던 북부는 결국에 독립을 해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고 정식 네덜란드가 되고, 이 독립을 포기했던 남부 지역은 계속 에스파냐 식민지였다가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언제? 1830년 무슨 혁명? 그렇지, 7월 혁명. 7월 혁명의 영향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7월 혁명의 결과 벨기에가 독립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네덜란드. 자, 그리고 이 콩고르 식민지를 삼을 때 이 레오폴드 2세, 이 사람이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지 이게 이제 4, 5반이랑 2, 3, 6반 친구들은 들었을 건데 아직 못 들은 친구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레오폴드 2세를 굳이 꼭 집어말했냐면은, 이 콩고라는 게 벨기에의 국가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벨기에도 왕정이었거든요. 당시 벨기에의 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레오폴드 2세가 이 콩고, 고무가 많이 나잖아. 이 고무 생산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콩고의 원주민들을 너무 잔인하게 괴롭혀. 얼마나 잔인했냐면 벨기에 의회가 말릴 정도였어. 다 죽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심지어 영국이랑 프랑스도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욕할 정도였어.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악행 중에 하나가 그 원주민들에게 고무 생산량 할당을 시켜요. 너는 고무 10kg, 너는 20kg 고무 가지고 와. 근데 이 할당량을 못 채우잖아? 가족들을 건드립니다. 가족들의 손과 발을 잘랐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콩고의 원주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기가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의 4살 난 딸아이가 손과 발이 잘려나가서 죽어. 그 손과 발이 잘려나간 딸아이의 시체를 붙잡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게 있거든요. 이거 정말 미친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게 저는 사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콩고를 식민지로 삼은 벨기에인데, 이 벨기에가 콩고의 대부분을 장악하긴 했지만 콩고를 완벽히 혼자 힘으로 장악했던 거 아니야. 이때 또 한번 선지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콩고랑 관련해서 벨기에는 프랑스 등이랑 함께, 여기서 등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프랑스 등과 함께, 그냥 프랑스랑 함께라고 생각하면 돼. 프랑스랑 함께 이 콩고강 일대를 분할 지배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고 프랑스랑 콩고를 분할 지배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분할 지배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같이 연결됩니다. 자, 그래 봐. 프랑스가 어느 정도 이 콩고에 대한 지분이 있잖아. 이거랑 또 연결되는 게 모로코 사건이에요. 자, 모로코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있죠. 모로코 사건.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랑 독일이 대립을 한 사건이다.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타협의 내용이 뭐냐? 일단 프랑스는 모로코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아요. 그러니까 모로코는 프랑스 거다. 그 독일이 아무 대가 없이 물러난 게 아니야.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뭘 받았다? 콩고 북부 지방을 하나 받았다. 콩고는 벨기에 건데 어떻게 프랑스가 주나요? 요것 때문에 그래.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애초에 콩고는 대부분이 벨기에 땅이었지만 콩고는 대부분 벨기에 땅이었지만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콩고를 분할 점령했다? 프랑스랑 콩고를 분할 지배했다. 프랑스가 이때 가지고 있던 이 콩고에 대한 지분을 모로코 사건 때 독일에게 준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모로코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콩고 북부 지방을 지배권 하나 받았다 할 때, 만약에 독일을 프랑스를 리은이라 구멍 뚫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콩고에만 꽂혀서 이거를 벨기에로, 리은을 프랑스가 아닌 벨기에로 오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 원래 되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독일이 시험 문제 나오면서 특히 그 독일의 식민지였던 동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모잠비크 북부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중요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앙골라와 모잠비크 북부가 독일령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고요. 앙골라 남부가 독일령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죠. 자, 이렇게 다 뜯어갔고요. 결국 남은 부분은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뒷장을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유럽 애들 침략에 맞서서 아프리카 애들은 어떻게 저항했는가?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아까 선생님이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다 식민지가 되었는데 딱 두 나라만 독립을 유지했다고 했죠. 어디랑 어디?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그 중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대진운이 좋았어요.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싸운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 열강들 중에서 힘이 제일 약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가장 힘이 약했던 게 이탈리아입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배울 때도 가장 먼저 항복하는 게 이탈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말 좀 끊겼어요. 자,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랑 싸웠다. 자, 그럼 에티오피아가 아무리 그래도 이탈리아가 유럽 열강 중에 힘이 가장 약하다 그래도 어떻게 아프리카의 이 힘 약한 에티오피아가 그 이탈리아를 상대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느냐? 당시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메넬라크 2세. 굉장히 위대한 에티오피아의 왕이에요. 이 메넬라크 2세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근대화 개혁을 하면서 철도도 깔고 나라의 신식 군대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근대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넬라크 2세의 지도 아래 근대화 개혁으로 힘을 기른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랑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그게 바로 아프리카가 유럽 열강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단 2번의 전투 중에 하나 바로 아도와 전투예요. 이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라크 2세의 근대화 개혁으로 힘을 기른 에티오피아 군대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거둔 거야. 자, 물론 이탈리아군은 1만 명이었고 에티오피아군은 10만 명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체급 차이가 나긴 했었어요. 자,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 원한을 잊지 않았고요. 결국 이 어디로 잊으냐? 나중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시즘, 전체주의를 만든 사람이야. 국가는 개인보다 위대하다. 전체주의, 파시즘의 광기. 히틀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에요. 이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당한 복수를 해야 한다. 이래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아도와 전투가 끝나고 40년이나 지난 뒤에 침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패배하거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왕이 어디에 이 문제를 항의하냐? 국제연맹에 이 문제를 항의해. 어쨌든 독립국가를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 자, 우리 국제연맹 이것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국제연맹이랑 국제연합이 있어. 국제연맹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나중에 배울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정말 온 세계가 끔찍한 전쟁을 겪었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요. 이 국제연맹의 치명적인 단점은 군사력이 없어. 그러니까 군사적인 제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이런 억울함을 들은 국제연맹에서 이탈리아한테 말해요. 에티오피아 침략을 그만두고 에티오피아를 돌려주어라 라고 했을 때 무솔리니의 대답은, 이탈리아의 대답은 싫은데? 였어요. 그리고 니네가 어쩔 건데 한국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인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이제 만주를 점령을 하고 이 중국이 국제연맹에 항의하고 국제연맹이 만주를 돌려주라고 하니까 일본이 싫은데? 이러고 국제연맹 탈퇴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을 깨달은 거지. 아, 국제연맹은 결국 전쟁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구나. 왜? 군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UN, 국제연합입니다. 이 UN은,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다르게 군사력이 있어서 UN군을 조직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UN군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개입을 했잖아. 6.25 전쟁을 도와주러 왔었죠. 아무튼 이래서 연결되는 게 많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A급이고요. 그리고 B급으로는 리비아가 있어. 이 리비아도 이탈리아 식민지였는데, 에티오피아는 식민지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리비아 도락으로 만드셔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메넬라크 2세의 근대화 개혁 덕분에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독립을 유지하는데요. 이 리비아는 이탈리아 식민지가 돼요. 알 무크타르라는 사람이 저항했지만 결국엔 독립을 하지는 못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탄 그리고 서남나 기억나시죠? 독일령 서남 아프리카 바로 나미비아였죠. 나미비아. 이게 언남부 지역이라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앙골라 남부예요. 앙골라 남부. 그리고 동탄 신도시 독일령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이거는 모잠비크 북부였죠. 모잠비크 북부. 둘 다 독일의 식민지였죠.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건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건 모두 독일의 식민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저항을 하게 되느냐. 이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이 봉기를 일으키고요. 우리 동탄 신도시 여기서는 마지마지 저항운동이 펼쳐집니다. 뭐 헤레로족이나 마지마지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게 아프리카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마지 운동 때는 실제 실존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메넬라크 2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킨 제케텔레라고 하는 주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종교적인 결속을 이용해서 이 원주민들을 다 긁어 모아서 마지마지 저항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헤레로족의 봉기와 마지마지 저항운동은 독일에 의해서 정말 가혹하게 진압해요. 이때 독일이 진짜 잔인하게 이 반란을 진압을 하거든. 그때 죽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항복을 해도 죽이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쓰고 넘어갈게요. 한번 써봐 얘들아. 이게 좀 써보면서 나랑 할 때 써보면 좀 도움이 돼. 자, 서남아프리카 독일령 잠깐만 이렇게 서남아프리카만 쓰자. 독일령 서남아프리카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나미비아. 여기서 저항한 게 누구라고요? 헤레로족. 그리고 동탄 신도시 동아프리카에서 저항한 건 누구라고요? 동아프리카는 동탄 신도시 탄자니아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킨 제케텔레라고 하는 주술사의 지도로 마지마지 저항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킨 제케텔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탄은 좋은 도시잖아요. 맞지? 네, 이렇게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둘 다 독일이랑 관련돼 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독일도 살펴봤고, 그다음 영국 보러 가겠습니다. 영국이 아까 이집트의 카이로랑 같이 해서 또 지배했던 게 어디예요? 남쪽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카이로랑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종단 정책을 했었잖아. 근데 원래 이 남아프리카의 원래 주인은 여기 줄루 왕국이었어요. 남아프리카의 원래 주인들. 그래서 이거는 영국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에 영국이 남아프리카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줄루 왕국이랑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줄루 왕국의 저항운동을 이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샤카줄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메넬라크 2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메넬라크 2세랑 줄루 왕국의 샤카줄루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은 이름에 줄루가 들어가죠. 이 사람은 줄루 왕국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좀 사생아였는데 왕위 계승권에 한참 밀려있는 차별받는 사생아였는데 영국이 쳐들어오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영국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보여준 군사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 그래서 유럽 애들이 이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검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유럽 애들에게 나폴레옹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누구한테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때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야. 흑인을 껌둥이로 사람으로 안 보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는 그 흑인 검둥이를 뭐라 부른 거야? 검은 나폴레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거죠.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샤카줄루는 주변 무적을 통합한 다음에 줄루 전쟁, 다른 말로는 이산들 완화 전투를 벌입니다. 이산들 완화 전투. 여기서 이겨요. 그 천하의 영국을 상대로 이긴 거야. 그래서 이 샤카줄루가 이끄는 줄루 왕국과 주변의 부족들, 이 검은 나폴레옹이라 불리는 샤카줄루의 지도 아래 줄루 왕국은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프리카가 유럽을 상대로 이긴 두 번의 전투라고 했죠. 아도와 전투랑 이산들 완화 전투. 하지만 독립을 하지는 못합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국은 이탈리아처럼 40년 뒤에 찌질하게 찾아오잖아. 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얘들아 나폴레옹이란 별명, 그 나폴레옹을 가장 경계한 게 누구야? 영국이잖아. 그 영국은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영국의 집략으로 인해, 영국의 끊임없는 재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이겼으나 결국에는 영국의 물량 공세에 이기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체드윅 보스만 배우님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약간 이 블랙팬서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많은데, 물론 그분도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고 훌륭한 배우지만 실제 역사에서 에티오피아를 독립으로 이끈 메넬라크 2세랑 이 줄루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검은 나폴레옹 샤카줄루, 이런 사람들이 더 진정한 블랙팬서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파조다 사건이 있었던 수단, 여기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프랑스가 양보했잖아. 근데 여기는 자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메넬라크 2세, 샤카줄루, 킹 제케텔레라는 이름만 듣다가 무함마드 아흐마드 들으니까 어떤 느낌 나요? 이슬람 느낌 나죠? 네, 맞아요. 수단은 이슬람 국가였고요. 이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이제 마흐디 운동을 일으킵니다. 마흐디 운동. 이 마흐디는 구세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야. 내가 너희들의 종교적으로 내가 이 이슬람의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구세주. 제가 굳이 이걸 전겨준 거는 이 마흐디 운동이라는 게 자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이거 오스만이었나? 이거 뭐 이란이었나? 이집트였나? 그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 마흐디 운동은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수단 이야기예요. 나름 노력했지만 실패. 그 다음에 프랑스의 가장 사랑하는 식민지 알제리. 그래서 프랑스가 알제리를 안 놓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참 동안 프랑스의 반대로 독립을 못하다가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해서 8년간 싸워서 1962년에 겨우 독립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4.19 혁명이 1960년이에요. 1962년이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잡은 그때야. 엄청 늦게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뜯어먹었는가, 그 여기에 맞서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봤는데, 늘 말하지만 결국 이런 자료를 보고서 지명과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이게 어느 나라에 관련된 내용인가, 혹은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엮인 어떤 사건인가, 이걸 여러분이 역으로 추론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분할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